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브리핑 12월 6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를 좀 보이긴 했고요. 어제 좀 크게 올랐던 러셀 2000 지수가 1%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뭔가를 하나 더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 연말 산타랠리를 이끌어낼 만한 촉매자를 찾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뭘지 일단은 지금 FOMC 전에 고용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발표가 예정돼 있고 밤사이도 졸티에서도 하나 나왔죠. 그리고 물가 지표 발표도 있고 FOMC 이제 의사 결정, 금리 결정도 예정돼 있는데 무엇이 12월에 또 산타랠리를 크게 이끌어갈 만한 가장 큰 강력한 촉매제가 될지는 함께 골라보면서 좀 보는 수밖에 없겠죠. 예, 지켜봐야죠. 뭐 우리가 예상하는 게 맞고 틀리고가 사실 의미가 그렇게 없잖아요. 맞다고 해서 우리가 또 거기에 따라서 미리 또 포지션 정리를 한 건 아닐 테니까요. 자, 뉴욕 증시 어떻게 또 마감이 됐는지 그 사이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 고용 열기가 과연 얼마나 싣고 있는지 잠시 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또 시장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겠고 월가의 소식 오늘도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망하지만 오늘도 좋은 아침 월가 소식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유독 좋은 아침이라고 외쳐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KS님이 또 1등을 하셨어요. 아니 대체 몇 시에 일어나셔서 접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작진 아니죠? 이거.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뉴욕 증시가 이제 주말에도 사실 월요일장에 좀 혼조를 보이긴 했고 어제도 혼조를 보였지만 기분 좋으신 건 다시 M7 종목들 중에서 이제 대다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 아닌가. 애플의 시총이 다시금 그 3조 달러를 돌파해서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합권 등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0.3% 기술주 큰 형님들이 메탈을 제외하고 다 올랐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0.2% 소폭 쉬어갔고 S&P 500도 보합권에서 계속 약보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0.06% 아주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유가는 계속된 하락세에 보이면서 WTI 기준으로 이러다가 앞자리 6으로 변하겠어요. 72달러 선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국채금리가 다시 좀 올라가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야 하면서 4.2마저 10년물이 4.2마저 장중에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고용시장의 열기가 둔화됐다라는 것이 국채금리에 반영이 됐는데요. 지금 10년물이 앞서서 이제 4.17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30년물이 4.3 그리고 2년물이 4.5 수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졸트 9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민간 채용 공고가 873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달에 전달 대비해서 61만 7천 건이나 감소를 했고요. 전달에 보니까 앞자리가 9였거든요. 근데 이게 8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도 다우존스에서 940만 건을 예상을 했는데 떨어졌고 28개월 만에 그러니까 2021년 3월 이후에 가장 최저치의 채용 공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광범위하게 전범위에 걸쳐서 채용 공고 감소가 나타났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23만 6천 건이나 감소를 했고요. 금융이나 보험 쪽에서 16만 8천 건 그리고 부동산 임대 쪽에서 4만 9천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노동자 한 명당 2개 정도의 일자리가 제공이 됐었던 게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죠. 근데 이게 지금
1인당 1.3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이 1.2개 정도였거든요. 거의 다시 정상화 됐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구인난이 완화가 됐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또 이 가운데 발표된 경제 지표 가운데 서비스업 지표를 하나 좀 볼 텐데 계속 이제 제조업 관련해서는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여전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ISM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미국의 비제조업 서비스업 구매관리지수 PMI가 52.7을 기록하면서 확장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전월이 51.8이었는데 이보다도 더 높았고요. 월가가 예상했었던 게 52.4였는데 이를 상회한 52.7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글로벌이 집계한 1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서비스업 PMI는 50.8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예비치에는 부합을 했고 전월치가 50.6이었는데 이보다도 높은 수준을 발표를 했죠. 제조업은 계속해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타나는데 서비스업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비스업도 좋고 고용시장 열기는 좀 식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기 때문에 또다시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뭐커녕 계속 이제 인하를 더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페드워트에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아무리 이제 시장에서 막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12월 FOMC에서 점도표를 어떻게 찍느냐가 참 중요한데 어제 저희가 이제 권동호 장을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그 전에 이제 9월에 FOMC에서 그 2번 인하 내년도 2번 인하에서 과연 4번, 5번까지 인하가 나타나게 될지 저는 이번 점도표에서는 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시장은 벌써 이미 저기 먼저 한 6개월 선행으로 먼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 움직임을 쭉 보겠습니다. 맵을 통해 보자면요. 어제는 좀 주춤했었던 대형 기술주들이 대거 우리 아직 살아있어 라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2% 넘게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9%,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도 2%, 그리고 구글도 1%, 아마존도 1%, 테슬라도 1% 올랐는데 메타만 좀 쉬어갔습니다. 어제 메타는 그 동맹을 하나 맺는다고 하죠. 오픈 AI와 뭔가 이제 적대시하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오픈 AI를 겨냥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50개의 관련된 기업들과 함께 동맹을 맺는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 이제 IBM, 메타 등의 50개 정도 되는 AI 오픈소스 동맹을 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뭔가 오픈 AI가 쫙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동맹으로 인해서 기술 따라잡겠다라는 겁니다. 또 어쨌든 동맹을 맺던 이게 파가 나뉘던 결국에는 AI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 더 빠른 뭔가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관련된 시장에는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쉽게도 메타의 주가는 마크 저커버그의 매각 소식 때문일까요? 0.5% 홀로 빨간불을 켰고요. 다른 종목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주가,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2% 반등을 하긴 했지만 퀄컴을 제외하고는 AMD,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서 이게 또 국장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주목이 되고요. 애플이 좀 크게 올랐던 그 배경을 봤더니 애플의 그 앱스토어 매출이 이번 분기 11%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도 앱스토어 매출이 8% 그리고 이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오르면서 다시 한번 시총 3조 달러를 넘어서서 강세를 보였고요. 올 들어서 애플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어제는 제가 메타가 170% 넘게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애플 이렇게 큰 종목이 무려 52%나 올랐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이 밖에도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 좀 보자면요. 헬스케어 쪽에 있어서의 종목들도 좀 초록불이 꽤 있죠. 특히나 CVSS가 3.7% 강세를 보였는데 그 처방약 가격 책정 방식을 바꾸겠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내년도의 예상보다 높을 매출 가이던스를 제공을 하면서 주가는 3.7%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다른 섹터들 중에서 좀 하락한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프록터앤갬블도 3.8%,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 속에 에너지주도 전반적으로 모두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상승을 이어갔었던 금융주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UBS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대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 이후에 내년에는 다소 좀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올해는 괜찮았나요? 다소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이 밖에 개발적인 종목 가운데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깃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돈 소식과 함께 주가가 10% 이상 올랐고요.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니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발표하면서 장중에 3% 이상 상승하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좀 휘청였습니다. 그 배경이 이제 어제 국장에도 이게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중국 관련한 기업들도 함께 좀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또 이제 어제 국장, 그리고 밤사이 중국 기업들, 그리고 과연 국내에는 오늘 우리 시장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국 증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게임 업체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주가가 계열사의 락스타 게임즈의 범죄 액션 게임 그랜드 테프트 오토 GTA라는 그 시리즈 작품의 트레일러가 공개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2%까지 하락폭이 좀 커지긴 했는데요. 다시금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0.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종목 가운데서 보시면요. 이제 어제는 빅테크 종목들이 좀 일제히 하락하자 다른 섹터들로 쫙 퍼지는 모습 보였는데, 다시 또 이쪽이 상승을 하자 다른 섹터들은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루하루 좀 다른 그런 양상이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의 줄을 싣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시장 전반적인 뭔가 기조를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이제 43분 이제 막 지나갔는데 어제 제가 막 이제 머리가 비어 보인다 막 이런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안 비어 보인다고 조명 탓이었다고 또 위로를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호주 시드니에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유정우님, 예. 호주 시드니에서 유정우가 이렇게 하면서 편지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조이풀님이 올려주셨네요. 제작진 아니고 제 남편이에요 라면서, 지금 부부께서 같이 들으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함께 또 각각 들으시는 거잖아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예. 참 감사드리는 일들이 참 많은데, 오늘따라 또 이런 댓글이 더 눈에 많이 띄네요. 자, 보니까 시장이 좀 심심하다고 하죠. 별 특징이 없었던. 과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특징으로 잡아서 또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해야 될지, 이번에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잠깐 이제 금리 인하 뭐 이런 기대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점도표에서 2번이 아닌 다회, 그거보다 더 많은 횟수의 내년도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시장은 벌써 막 패드워치 보면 난리 났어요. 기대하려고 지금. 글쎄요,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쵸. 네, 개인적으로는 큰 수정은 사실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죠. 그걸 수정하기에는 너무 또 3개월 만에 빈대떡 뒤집듯, 호떡 뒤집듯. 그리고 이제 연준이라는 어떤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뭐 지금 시장은 상당히 이제 금리 인하를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시장에 여러 가지 뭐 좀 아직 물가 지표도 확실히 잡힌 부분들은 아니고, 또 시장에 너무 앞서가는 부분 자체를 조금은 통제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면 점도표 상의 어떤 큰 변화 자체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저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점도표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 예상하지만, 그래서
실망할 것 같기도 해요. 네. 너무 시장이 지금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가지고 점도표 공개되면 아 뭐야 지금 이미 우리의 마음은 금리 인하 뭐 올해 3월로 가 있는 내년 3월에 가 있는데 왜 너네 점도표 점 안 찍었어 하면서 굉장히 실망할 것 같기는 하는데 일단은 FOMC 앞둔 가운데 지금 내년에 금리 인하 그 시점이 언제가 맨 처음일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폭의 금리 인하를 하게 될지가 더 관심인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페드워치에는 이미 기대감이 가득 반영되어 있죠. 가득. 예, 가득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11월부터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전환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러한 기대 때문에 11월 달에 뭐 우리가 요새 에브리띵 랠리라고 하는 에브리띵 랠리 다 예, 오른다. 모든 것이 중국 주식만 빼고는 다 오르는. 비트코인도 오르고 예, 금값도 뭐 금가격도 오르고 네. 뭐 우리가 좀 주목받지 않았던 라틴 주가도 사실은 많이 라틴? 예, 라틴 그러니까 남미 오. 예, 뭐 멕시코라든지 브라질 주가도 사실 좀 많이 오르고요. 요새 인도도 예, 투자를 인도도 굉장히 그렇고 많이 오늘 하고. 아침 뉴스를 보니까 네. 독일마저도 사상 최고치를 또 주가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코스피 2,500에서 지금 공방 펼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예, 좀 답답한 아쉬운데요? 예, 좀 예. 답답한 말씀 중 아마 뒤에 조금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일단 그러한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형성이 됐고요. 뭐 지금 페드워치 어저께 건 아니고 이제 월요일 기준으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뭐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없을 거로 예상을 했지만 지금 3월부터 금리 인하가 돼서 내년에 한 4차례 정도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고 이제 페드워치에서는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IB들도 사실은 조금 분위기가 사실은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IB들 자체가 다 변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네. 지금 뭐 바크레이즈 같은 경우도 한 100bp, ING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6번 정도 이제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 UBS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과도하다는 느낌 그러니까요. 정도로 275bp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건 미국의 내년도 경기 침체를 사실은 얘기를 하는 얘기라서 뭐 이제 뭐 보는 뷰에 따라서 상당 부분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시장이 이러한 쪽으로 좀 앞서간다는 표현하기보다는 하여튼간 좀 금리 인하의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좀 이제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미국 10년물 어떻게든 내려서 이제 4.1%대까지 이제 맞아요. 떨어져서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고점을 한 5%라고 보면 거의 한 80bp 정도 내렸으니까 거의 3차례를 넘어서 4차례까지도 사실은 국채금리는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먼저 반영을 하곤 하잖아요. 네. 근데 요 정도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차례나 5차례 먼저 반영한 거는 좀 과도하게. 그것도 너무 기간이 짧았죠. 지금 한 달도 그렇죠. 안 한 달 됐는데. 사이에 너무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거 좀 그럼 약간 예. 좀 투기적인 뭔가 흐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약간은 좀 쏠림 현상이 분명히 좀 네.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11월 달에 말씀드린 대로 에브리띵 랠리라는 이러한 것들이 나왔던 것들이 최근에 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좀 쏠림 현상 자체가 상당히 좀 심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게 말씀하신 뭐 비트코인이 뭐니 뭐 여러 가지들이 올라가는 거는 네. 사실은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저는 살아있다라고 여전히 좀 보고 있고요. 유동성.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미국이 긴축을 하면서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것들처럼 이제 느껴지곤 했지만 실제 그 시장에서의 유동성 흐름 자체는 사실은 크게 저는 이렇게 죽지 않았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제가 하나 좀 재밌는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요 파란색 차트는 우리가 통화량 하면 이제 M2 얘기를 많이 하죠. 그 M2 내에서 이제 M1 비중을 이제 그려놓은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팬데믹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급격히 올라가면서 90%까지 이제 전체 M2 중에서 M1이 그러니까 우리가 M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금하고 요구불 예금을 합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M2는 M1 플러스에다가 이제 좀 이제 장기 한 2년짜리 예금을 이제 합친 거로 네.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 전체적인 M2 중에서 M1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유동할 수 있는 그 비중 자체가 과거에는 20%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의 90% 정도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가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희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같이 제가 이제 그 연준 자산 규모를 그려놨지만 연준의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구간에 연준이 이제 급격하게 돈을 푼 거와 사실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푼 돈 자체가 뭐 우리가 어디로 갔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뭐 국제 시장이든지 뭐 은행으로 간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 부분은 그 돈 자체가
자체가 언제든지 가용할 수 있는 이 요구불 예금 쪽으로 현금 쪽으로 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유동성이 좀 살아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최근에 뭔가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자금들 자체가 한꺼번에 그쪽으로 이제 가면서 뭔가 랠리를 일으키고 뭐 또 빠져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한 우리가 조금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커진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저도 사실은 조금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 자체가 너무 빠르다라 벌써 뭐 우리가 내년 분위기 자체를 거의 다 반영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흐름 자체가 좀 가파른 부분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이 유동성이 여전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 자체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내년에 말씀드린 패드워치도 이제 내년까지 4차례 이제 금리 인하 반영을 했다라고 보면 그럼 우리가 내년 들어가서 금리 그러면 안 떨어지는 거야라는 이제 퀘스천이 들 수가 있겠죠. 이제 문제는 이제 내년에 금리가 이제 4% 초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뭐 그렇다고 3% 초반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3% 초반으로 간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 자체가 이제 침체간다는 전제 조건이 사실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내년에 미국 성장률을 한 1.5%로 잡고 그 물가를 글쎄요 뭐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3%를 만약 잡는다 평균적으로 3%면 우리가 금리라는 건 물가하고 성장률의 합이니까 두 개 더하면 4.5%가 되죠. 그러면 거기서 한 50bp 정도의 어떤 갭이 뭐 국채금리가 좀 낮을 수 있다라고 하면 4% 정도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금리 레벨대인 부분들이고 그러면 그 지금 수준은 이제 그거를 프라이싱을 했다라고 보고 그 금리 자체가 더 떨어지려고 하면 뭐 성장률이 더 떨어지거나 물가가 더 떨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바라는 거는 사실은 성장률이 더 떨어지기보다는 물가 쪽이 사실은 더 떨어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죠. 만약 그래서 물가가 3.5가 아니라 연말 정도 가서 한 2.5 정도가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그러면 금리 자체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5까지 하단 자체가 3.5까지도 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뭐 다음 주에도 물가가 나오긴 하겠지만 물가 자체가 여기서 좀 추세적으로 조금 더 둔화되는 이러한 것들이 가시화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물가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 이제 헤드라인을 보기보다는 계속 코어를 저희는 좀 보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나올 지금 CPI? 미국 CPI도 보게 되면 헤드라인 같은 게 한 3.2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걸 벌써 이 얘기도 막 조심스럽게. 예, 그것도 약간 하시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는 게 최근에 그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에 분위기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 분위기 반전이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부분 자체는 결국 유가의 급락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뭐 헤드라인 자체는 잘하면 뭐 우리가 이 자를 뭐 볼 수 있는 그 가능성 아직 그렇게 커 보지는 않는다. 볼 수 있는 부분들. 문제는 이제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 자체가 이제 코어가 문제, 코어가 지금 4.0이라는 부분 자체는 아까 점도표 자체가 변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코어 물가 자체가 4.0이면은 연준 이사들이 금리 내린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국채 금리 자체가 앞으로 더 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변수 자체는 코어 물가 자체가 결국은 조금 더 탄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오늘 아까 뭐 뉴스 브리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고용 시장의 타이트함이 일단은 좀 느슨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고 이제 그것이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둔화시킨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코어 물가 쪽에서의 둔화 압력 자체도 내년 들어가서는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뭐 시장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금리의 어떤 지금 하락세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표현하기도 조금은 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시장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는 좀 하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또 유동성 자체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리 자체가 조금 더 떨어져야 될 거고 그것에 좀 가장 키워드를 잡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코어 물가 자체가 우리가 뭐 3% 최소한 뭐 3.5 이하 정도까지는 떨어져 줘야 우리가 내년에 3차례가 아니라 진짜 5차례, 6차례 뭐 이러한 쪽으로 좀 금리 인하게 되면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좀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코어가 떨어지려면은
어떤 게 가장 좀 지금 끈적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그게 좀 영향을 뭐 줘할까요? 가장 보고 있는 거는 뭐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듯이 고용 시장이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이제 임대료 부분이죠. 임대료는 예. 근데 지금 미국의 주택 경기를 보게 되면 주택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금리가 이렇게도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사실은 뭐 이제 공급 부족, 그러니까 집을 살려도 매물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반면에 임대료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고용 시장이라든지 임대료 쪽에서의 둔화 압력 자체가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다. 물론 이번 주 이제 또 금요일 날 나오는 이제 11월 고용 지표 상황에 우리가 또 예상치 못한 또 어떠한 것들이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전반적인 추세,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고용 지표, 지금 주간 실업 청구 건수라든지 지금 어제 발표된 구인 구직 건수, 뭐 이러한 것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고용 시장의 정말 타이트함 자체가 조금은 느슨해졌다라는 좀 분위기를 저희가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임대료마저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코어 물가 자체가 이제 조금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정말 연준이 피봇을 할 수 있다라는, 또 금리가 뭐 내년에 4차례가 아니라 5차례, 또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올릴 때도 사실은 뭐 자이언트 스텝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0.75씩 올렸으니까 내릴 때도 사실은 0.75씩 물가만 사실은 조금 잡힌다고 하면 우리가 뭐 25p가 아니라 사실은 뭐 자이언트 스텝이든지 네. 뭐 빅 스텝으로 다 갈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그러한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면 네. 뭐 지금의 금리, 그러니까 시중 금리의 흐름 자체가 뭐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생각하면은 그러네요. 왜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1년 사이에 정말 가파르고 과도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많이씩 예. 올렸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한 달 사이에 뭐 이렇게 쑥 떨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맥락이다라고도 예, 볼 수 올릴 있을 때 것 뭐 같아요. 우리 오히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이제 산이 높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골. 근데 그 골일 자체가 이제 문제는 그 골을 가는 데 있어서 경기 침체 때문에 이 금리 인하 폭 자체가 커지면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골로 가지 않아야 된다. 경기가 경착륙으로 가지 네. 않는 전제 조건에서 물가가 상당히 안정을 돼서 금리를 인하시켜줘야지. 이 금리 인하가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UBS처럼 뭐냐 275bp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경기 경착륙을 사실은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주식시장 자체가 좋을 수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리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 뭐냐라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좀 중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중국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 무디스가 신용등급 전망에 대한 부정적 조정, 이게 무디스가 이렇게 잘 크게 막 이렇게 확 움직이는 그런 신평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뭔가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한가 봅니다. 예, 최근에 중국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이 네. 상당히 크고요. 특히 뭐 중국 상하이 지수도 중요하지만 H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사상 최저치에 거의 근접할 수도 있는 수준까지 사실은 떨어진 상황들이고요. 네. 지금 중국 H지수 자체의 저점 자체가 언제 나왔냐라고 하면은 작년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할 때였는데 거의 이제 그 수준에 이제 버금가는 수준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중국이 뭔가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데 왜 무디스사는 이제 갑자기란 표현보다는 왜 갑자기 신용등급을 내렸냐라고 보면 결국 중국의 금융시장의 흐름 자체가 여전히 뭔가 불안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있고요. 제가 하나 이제 차트를 준비한 게 이게 중국의 그 신탁회사들 그 부실 자산 비중입니다. 전체 총 자산 대비 이제 부실 자산 비율인데 네. 이게 대부분의 경우가 전체 자산 중에서 한 3분의 1을 30%를 넘는 업체들이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저게 얘기를 하고. 지금 부실자산 비율이 80%가 넘는 기업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충칭 같은 경우는 뭐 2배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 상황들이고. 근데 네.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왜 신탁회사 부실이 나오냐? 대부분 이 신탁회사들이 부동산 디벨로퍼한테 돈을 다 대출해 주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실이 사실은 현실화됐고, 특히 최근에 이제 나오는 뭐 아직 구체적이 아닌데 계속 설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중국 정부가
무담보로 은행들로 하여금 무담보로 신탁 회사들한테 신탁이나 부동산 개발한테 이제 돈을 대출해 준다든지 또 정책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저금리를 통해서 뭐 자금을 공급해 준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좀 해석을 해 보면 한편에서 보면 이 문제를 조금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나 힘들면 중국 정부가 하여금 무담보 대출로 하고 뭐 정책 자금을 대여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 유동성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의미인 동시에 또 한 부분은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실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원치 않았던 금융기관의 부실로 사실은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러한 쪽에서의 어떤 우려가 사실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네. 최근에 제가 그 중국의 그 유동성 흐름을 조금 보면은 돈을 생각보다는 많이 시중에 풀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공개 시장 조직을 통해서 이제 매주 유동성을 공급하는 규모인데 이게 최근에 보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이러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금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잘 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금융시장에 어떤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상당히 조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사실은 이건 우리나라하고도 사실은 어쩌면 이제 맞닥뜨리는 문제인데 사실 미중 갈등 문제가 사실 이게 끝나지 않는 전쟁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 상무부 장관이 그 코콤 얘기를 했습니다. 코콤이라는 건 우리가 그 냉전 체제에서 그 공산 체제를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서방이 이제 만들어 놓았던 어떤 수출 규제 어떤 모습들인데 뭐 그러한 것들 어떤 유사한 것들을 동원해서 중국의 수출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미 상무부 장관이 얘기를 한 부분 자체는 지금 뭐 지난 11월 달에 뭐 미중 정상이 만나서 뭔가 화해를 한 듯한 모습이었지만 실제 모습들 자체는 더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최근 뭐 제가 주초에 좀 큰 이슈가 됐던 미국의 지금 IR법과 관련된 해외 우려 집단에 대한 그 규정들, 그러니까 뭐 중국 비율이 25%가 넘으면은 지금 보조금을 안 주겠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상당히 압박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아까 H지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H지수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H지수의 그 업종들 비중을 보게 되면 금융하고 IT가 5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금융시장은 부동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고. IT 부분은 자체는 제재당하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그 H지수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힘 자체가 상당히 없는 거죠. 문제 자체는 H지수의 어떤 흐름 자체가 뭐 거기야 뭐 하락하는 건 뭐 큰 문제가 아닌데 그 후속 여파가 사실은 지금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어제도 우리가 그래서 좀 하락을 갑자기 했다라고 얘기가 거기에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지금 뭐 최근에 재정 수지 적자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어저께 또 하나 이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의 반도체를 이제 투자를 하면서 지원받기로 한 금액들, 지원액들 자체가 상당히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설도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인텔이라든지 이러한 쪽은 사실은 먼저 지급을 하는데 사실은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재정 부담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얘기 자체. 그러니까 그거는 한편에서 보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자체가 상당히 더 심화된다라는. 그러니까 자기네들 기업한테는 주는데 지금 타국한테는 안 준다는 약속은 거잖아요. 해놓고 이제 그거를 지연. 우리가 열심히 공장 짓고 하면은 지원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줄게. 대중 견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파 자체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사실은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뭐 11월 달에는 사실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주식이라든지 자산 가격 자체가 동반 랠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2,500선에 갇혀서 이렇게 답답한 랠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중국의 이러한 조금 영향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 이거는 조금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중국이 최근에 그 폐렴 환자 자체가 급등을 하면서 어저께 이제 또 뭐 상하이 쪽에서 무슨 코드를 갖고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 중국 경제 자체가 다시 또 식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또 해석할 수 있는 또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또 문을 닫아버리고 하는. 뭐 자칫 잘못하면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결국 아무래도 사람이 이동이 자체가 또 줄어들 수 있는 바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최근에 수출이 그래도 조금 이제 살아나는 분위기였고 중국 수출이 11월 달에 보면 거의 이제 보합권까지 올라왔는데 사실은 중국이 그래도 조금 살아나야 우리나라 수출의 회복세가 이제 탄력이 또 강화되는 이러한 흐름이 사실은 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중국이 뭐 이러한 규제를 떠나서 또 그러한 어떤 폐렴 환자 때문에 경제 활동 자체가 또 위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나라 경기에 또 악영향을 미쳐서 여러모로 뭐 지금 중국의 여파 자체가 뭐 또 우리나라 ELS 손실 문제도 사실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최근에 중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상당히 좀 답답한 그 답답함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로 사실은 좀 연결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어서 조금 여하튼 뭔가 중국 쪽에서 돌파구가 나와줘야 사실은 뭐 우리가 미국 쪽에서는 그래도 뭐 기대했던 어떤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뭔가 조금 받쳐줘야 그래도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도 좀 반등하고 국내 증시도 좀 상승 탄력 자체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갈 텐데 조금은 좀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 사실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 말씀하셨던 중국 관련한 이슈는 이게 하루아침에 뿅 예.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또 무디스가 이렇게 신용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하향 조정은 국내 증시가 이게 오늘장에 있어서도 좀 불가피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물론 내집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근데 뭐 새로운 악재는 아니고요. 사실은 뭐 계속 경고를 됐던 해왔나요? 악재였기 때문에 영향 자체는 적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뭐 아까 말씀드린 H 지수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더 흔들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국내 증시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걸 떠나서 사실은 중국 경기 자체가 지금 아무리 봐도 이게 살아나는 흐름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이번 주인가요? 뭐 생산자 물가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여전히 지금 지난달보다도 감소가 마이너스 폭 자체가 더 커진다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경기가 이제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이제 주도 업종이 없고 이제 IT 반도체 부분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반도체 업종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금 장애 역할을 좀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전체 국내 증시 의 입장에서는 중국 경기를 좀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이러한 뭐 기존의 뉴스뿐만 아니라 펀더멘탈의 어떤 회복이라는 부분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이게 내년 초에 들어가서 뭐 지금 중국이 뭐 지금 뭐 대만 총통 선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어떤 유동성 정책 자체를 자꾸만 이제 지연시키고 있는데 1분기 가서 정말 생각과는 달리 이제 공격적인 그 양적 완화 비슷한 어떤 정책을 만약 써준다라고 하면 네. 좀 분위기 자체가 조금 일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죠. 과연 그것이 이제 1분기 정도에 과연 가능화 되겠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얘기 이렇게 쭉 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10년물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거기는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그런 얘기를 쭉 할 수 있었는데 중국 쪽으로 넘어오니까 또 이게 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또 갑자기 또 무거운 분위기에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제 올해 내내 우리가 제발 살아나라고 했던 중국 경제가 내년에는 좀 의미 있는 살아남이 보이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